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교육의 정의와 목적 부분 세계에서는 챕터 1번 개념적 기초부터 그리고 교육의 역사적인 기초까지 이제 볼 텐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던 내용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다 같이 앞에 봐주세요. 교육 들어가야 된다.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이 개념은 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교육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 본질적인 목적, 그 활동 자체인 내재적 목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수단이 되는 것, 다른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자격증, 졸업장, 취업 이런 것들은 무슨 목적이라고요? 외재적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기 서양 교육의 역사적인 전개부터 볼 거예요. 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51페이지에 있는 교육의 역사적인 기초가 이 범위에 해당이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쭉 인생을 살면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시잖아요. 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들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해결 방식을 따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여기 계신 지금의 모습들은 오늘 하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과거의 모습들이 쌓여서 이제 오늘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다시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내일 지켜보면 과거가 될 수 있죠. 이게 다 역사예요.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교육이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방법들을 오늘날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교육사 학습의 목적으로 5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 안에서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따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역사라는 게 요즘에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역사를 다루는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역사가 암기시기고 지루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 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게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역사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사람들의 일상까지 모두 다 역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과거의 삶 속에서 교육이랑 관련된 것들을 교육의 역사로 다루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이 이 교육의 어떤 상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해왔던 많은 내용들이 과거부터 만들어져 온 것들이 쌓여서 교육 내용이 되었겠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교육사, 교육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교육학도 이게 오늘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게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조금 간단하게 교육과 관련해서 서양 교육의 역사적인 전개부터 59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지금 교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직업을 갖는 이런 과정,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한국의 전통에서 온 일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서양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교육학에서도 많은 내용을 서양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교육의 역사적인 전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서양의 전통적인 교육으로 첫 번째 고대가 나와 있죠. 여러분 역사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런 서양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교육에서는 몇 개의 국가들을 예시로 들어서 이 국가들의 교육의 특성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고대의 스파르타라는 국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 스파르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디서 혹시 봤어요, 스파르타? 스파르타.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은서희님 어디 계세요? 네, 은서희님 스파르타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어떤 장면에서 들어봤어요? 아니면 이미지? 스파르타라고 했을 때 이미지? 스파르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오, 맞았어요. 오, 대답 잘해주셨어요. 스파르타 하면은 지금 은서희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어떤 강인한 전사, 군인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맞아요. 국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호전적인 전투를 좋아하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의 교육은 이 국가의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전투를 좋아하는 국가는 군인이 많이 필요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군인을 많이 기르는 방향으로 이제 교육이 행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에 의한 집단주의적인 교육이 대표적인 스파르타 교육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국가에 의한 집단주의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자, 제가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예준님, 예준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국가에 의한 집단주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부는 뭐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스파르타처럼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북한과 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일부 반영되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집단주의적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국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이라면 교육의 의무를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에 지금 만 나이로 하면 6살, 7살에 모두 다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파르타는 군인을 키우는 걸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감하고 강인한 시민을 양성하게 돼요. 우리 군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파르타의 교육 안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감하고 강인한 시민, 다시 말해서 여기서 군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군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가치관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국가에 의한 집단주의적 교육이기 때문에 공공의 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런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 자신 개개인의 어떤 방향성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집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테네예요. 자, 아테네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테네? 이름 들어보셨죠? 아테네는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아테네 하면 자유로운 이미지. 맞아요. 뭔가 아테네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아테네 신전 이런 거 막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거, 자유롭게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어떤 조금 이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은 국가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보다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 개인이 만든 학교들이 조금 더 아테네 교육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 안에서도 신흥 지식인 새롭게 등장한 이제
과거부터 내려온 뭐 지루한 이런 학문을 즐기는 그런 계층이 아니라 신흥 지식인층이 이제 새롭게 이런 사립학교에서 자신들만의 이런 지식을 나누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특히나 아테네에서는 과거까지만 해도 교사라는 직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월급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는데 아테네에서 최초로 직업교사인 소피스트가 등장하게 돼요. 과거에 교사라고 했을 때는 교사의 직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어떤 철학자나 이런 연구하는 어른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서 가르침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아테네에서 이제 소피스트라는 최초의 직업 교사가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지식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이 지식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지도하는 직업도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전통 교육에서 대표적인 교육자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책에는 60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에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가 나와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소크라테스의 이 교육에 대해서 보기 전에 소크라테스 인물을 먼저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여기 사진, 그림을 같이 보시면 소크라테스 얼굴이 나와 있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출생을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아테네 잠깐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출생을 했는데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자란 배경을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인문학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역사라든지 뭐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접하실 텐데 여기서 이 학자들에 대해서 볼 때 이 학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자랐는지 생활을 했는지를 봐주시면은 조금 더 이 학자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버지는 석공가, 돌을 다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고 어머니는 산파. 산파가 뭐예요, 여러분? 산파. 산파가 뭐죠? 자, 힌트를 줄게요. 여기서 산이라는 거는 나을 산자예요. 산파가 뭘까요? 어떤 직업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는 산부인과가 많이 없어서 저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집에서 산파가 저희 집으로 와서 제가 집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런 산부인과가 많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어떤 상류층이라기보다는 서민 가정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죠. 소크라테스가 추구하는 어떤 철학적인 가치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가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절대적인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도덕이나 규율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한 게 소크라테스였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용기를 강조해서 지도를 했죠. 왜냐하면 이때 아테네는 아까 자유로움이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국가 분위기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을 보고 왜 저럴까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한테 깨우쳐줘야겠다. 윤리는 이런 거야, 도덕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깨우쳐주면은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도 다시 이제 자신의 본성을 되찾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가르칠 때 썼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한 문장이 떠오를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도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가장 많이 활용했었던 교육 방법은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할 때 그냥 의미 없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생각했을 때 저 멀리 큰 방향성을 갖고 그곳에 가까워지도록 학습자들한테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만 스스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문답법 또는 삼파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까 삼파가 아이 낳는데 도와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배우는 사람들이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삼파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문답, 묻고 답하는 학습 방법이라서 문답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소크라테스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성이 존재하느냐, 이성이 아예 없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가치가 있고 없고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보편적, 객관적,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시대가 변해도 이러한 가치는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위가 조선시대 때는 똑같은 가치가 있냐? 사실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렸다. 그럼 그때는 뭘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면 숨 쉬듯이 막 때리고 이런 게 자연스러웠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렸다. 그럼 지금은 뭐예요, 그게? 폭력이죠, 폭력. 폭력이에요. 자, 이렇게 가치가 변화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본 거죠. 소크라테스는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답법, 대화법, 삼파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구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소크라테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다고 믿었고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문답법, 대화법 또는 삼파술이라고 부르는 질문하는 형식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르쳤다라는 걸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플라톤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세 명의 학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세 명의 학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이 순서대로 스승, 제자, 또 스승, 제자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뒤에 나올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지금이랑은 약간 다르지만 예전에 대학이랑 비슷한 개념이었던 아카데미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이기도 했어요. 자, 지금의 대학과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대학은 누가 갈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윤현성님. 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든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고대에는 고등학교라는 것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때는 그럼 누가 대학에 갈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돈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때는 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이제 귀족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대학이라는 곳에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귀족 집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일할 필요가 없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교양을 쌓으러 가는 곳이 대학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학교 왜 오셨어요? 난 교양 쌓으러 왔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양이요? 라고 하면서 좀 약간 이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대학은 교양을 쌓는 곳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자신들이 어떤 언변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또는 관심 분야인 어떤 뭐 과학이나 수사학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왔던 곳이에요. 이때 당시 이러한 교육기관이었던 아카데미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고요.
플라톤은 이제 앞에 나왔었던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아테네에서 태어났는데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귀족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굉장히 귀족의 가문에서 풍요로운 가문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기 때문인지 완전한 선의 이데아라는 것을 추구해요. 우리가 이데아라는 것을 어떤 이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플라톤이 대표적으로 주장했었던 개념이 이데아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그리고 플라톤이 생각했을 때 올바름이란 인간의 덕의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어요. 플라톤의 교육으로 넘어가서 플라톤은 특히나 이런 완벽한 선의 이데아가 추구된 상태의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국가론이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이 책에서 플라톤이 이데아계라는 것을 설명해요. 이데아는 아까 얘기한 이상향이죠. 지금 현실에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그런 세계 있죠. 영화에서 봤을 때 막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데아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곳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절대적인 거. 그리고 그곳은 완벽한, 완전한 세계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데아계는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을 왜 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플라톤은 위에서 설명한 영구 불변하고 절대적인 완전한 이데아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테네는 완벽한 이데아계가 아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봤을 때는 이런 이데아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국가의 이데아 실현을 위한 유능한 시민 육성을 강조를 한 거죠. 플라톤이 봤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마다 각각이 갖고 있는 이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 어떤 사람들은 군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민, 어떤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역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데아가 실현된 국가를 생각하면서 국가론을 저술을 했죠. 그 다음은 이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볼게요. 자, 4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쭉 계보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처음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이 뭐였어요? 플라톤, 그 다음이 여기 나온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렇게 4명이 쭉 이어져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친 스승이기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성을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어머니는 외국에서 오셨어요. 이때 당시 외국에서 왔다라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좀 지금 원래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는 사람들이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약간은 그러한 특성이 있었고 또 불행하게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다 잃게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인 배경을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사고와 행위를 이성적으로 하는 것에 있다. 앞에 나왔었던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이성을 강조를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부분을 이어서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조금 특별한 점을 이야기하자면 과학과 철학을 통해서 이성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과학과 철학을 열심히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성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적인 특성을 보면은 도덕과 지성을 강조하고 앞에서 나왔었던 학자들이랑 약간은 다른 게 과학이라는 게 나왔죠. 과학이라는 것과 철학은 약간 달라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과학과 철학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과학과 철학의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과학과 철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다희님 어디 계세요? 네, 다희님은 과학과 철학을 생각했을 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과학은 어떤 걸 말하고 철학은 어떤 걸 말해요?
좋아요. 그러면은 과학은 주로 눈에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걸까요? 과학. 과학은 눈에 보이는 거.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과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실험을 통해서 이 과학의 어떤 그 명제라고 하는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해내게 되잖아요. 과학은 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걸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인 암과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실천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과학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철학은 제가 여기서 저는 철학자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철학자? 이러면서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머릿속에 있어서 눈으로 직접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안에서도 철학과 과학을 서로 연결시켜서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강조한 학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 나왔었던 두 명의 학자랑은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지금까지는 고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고대의 대표적인 두 나라 말씀드렸죠. 스파르타는 아까 전사의 그런 국가인 것처럼 강인한 이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군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비슷하게 집단적인 교육, 용감하고 강인한 시민을 양성하고 공공의 법을 추구했죠. 반면에 아테네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죠. 학교도 재력가에 의해서 주로 사립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신흥 지식인이 나타나면서 지식이 발달하게 됐고 대표적인 게 이제 최초의 직업교사인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테네의 학자들 3명이 나왔죠. 소크라테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대화법, 질문법, 삼파수를 통해서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한 학자였고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완벽한 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한 선의 이데아를 추구하기 위한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것, 시민을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과 과학의 조화, 다시 말해서 머릿속에 있는 철학을 직접 실천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서 이제 서양 교육 중에서 중세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중세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머릿속으로 중세하면 어떤 장면, 어떤 그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세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를까요? 박동현님. 중세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뭐 영화에서 본 것도 좋고 아니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사람도 좋고. 음악의 발달. 오, 좋아요. 음악이 발달한 거. 음악을 주로 어디에서 즐겼죠? 중세시대에? 누가 어디에서 주로 즐겼죠? 기독교회. 오, 맞아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중세라고 했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독교 문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중세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외국의 영화 같은 것들에서 중세시대에 성이 있죠, 성. 동화나 이런 곳에서도 성 안에서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왕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성 안에서는 성주가 다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에서는 기독교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왕이 있긴 했지만 사실 왕보다 더 높은 게 교황이었어요. 교황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우리 카톨릭을 어떤 지휘하는 교황님도 실제로 바티칸에 계시죠. 이것처럼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카톨릭, 과거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교육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중세의 대표적인 교육의 특징이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기독교적인 교육기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교육기관은 이제 이 안에서는 지금의 교회 신학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신학대학교나 뭐 이런 곳들처럼 그런 곳들과 비슷한 수도원 학교나 사원 학교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이제 주로 이 안에서는 종교적인 것들과 이와 관련된 어떤 철학이나 다양한 것들을 다루겠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 다음 특징은 중세시대의 다음 특징으로는 기사가 있어요. 우리 기사도 정신이라는 거 들어봤죠? 기사 하면은 굉장히 뭐 매너가 좋고 또 용감하고 강인하고 뭔가 말을 타고 기사가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 그리고 아직도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의 여왕님이 기사 자귀 같은 거를 수여하기도 하죠. 이런 게 기사인데요. 이때 당시의 기사 교육은 기독교적인 신앙심과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뭔가 국가나 아니면은 이 성주를 보호하는 이런 기사 문화, 지금 뭐 매너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전수를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도 대표적인 특징이 도제 교육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도제식 교육이라고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어요. 도제식 교육은 학교 교육이랑 살짝 다른데 우리 실기교육 방법론에서 배웠었던 현장학습이랑 비슷해요. 도제식 교육은 학교에서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작업 현장에서 옆에서 함께 일을 도와주면서 배우는 것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한다면 우리 뷰티과 전공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대학교에 오는 대신에 직접 인턴부터 시작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기술을 익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도제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장인들에 의한 기술 및 도덕적인 수련이 이 도제식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기술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수련, 태도나 이런 것들도 이 현장에서 직접 교육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앞에서 배웠었던 아카데미아라는 고대시대의 대학과는 약간 다르게 이제 조금 지금의 대학과 비슷한 형태의 대학이 만들어졌어요. 이때는 자유학과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자유학과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교양 수업 같은 것들이에요. 인문학 같은 것들. 문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자유학과 안에 들어가요. 이런 교양적인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자유학과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주해라는 거는 각 줄을 달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쓰여진 책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이런 의미로 이 책을 썼을 거야. 이 부분은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같이 토론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도 논쟁과 변론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지금처럼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각각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때 대학에서는 지금과 같이 유사하게 시험이라는 것도 있어서 시험이 치러지기도 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고대에는 아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국가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뭔가 아테네 스파르타처럼 강인한 군인이나 아니면 자유로운 상황에서의 철학적인 탐구를 했다면 중세시대에는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수도원에서 또는 기사교육, 도제교육, 대학에서의 인문학적인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졌다면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르네상스 배웠죠? 르네상스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자, 르네상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르네상스. 자,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김미나님 어디 계세요? 김미나님. 네, 미나님은 르네상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냥 평소에 만약에 이거 르네상스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나 이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피아노? 피아노 어떤 느낌의 피아노? 그 느낌 있잖아,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올까요? 르네상스 하면. 중세시대요. 중세시대를 이제 싹 지나서 중세시대랑 연결이 되는데 중세시대가 지나서 이제 르네상스라는 어떤 물결 같은 게 새로운 움직임,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기독교는 신 중심이었죠. 아무래도 르네상스라는 건 새로운 변화예요. 자, 신 중심에서 어떤 것으로 중심이 옮겨갔을까요? 르네상스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신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옮겨갔을까요? 신이 아니라 누구? 이제 더 이상 신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까요? 맞춰보세요. 사람이요. 맞아요. 사람. 인간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옆에 르네상스 설명에 인문주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화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신이 중심이었다면 르네상스는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종교 개혁도 이루어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종교 개혁 시대 전에는 신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배울지, 어디서 언제 배울지 이런 모든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다 교회가 정했거든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교회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게 돼서 여러분 들어보셨던 면죄부 같은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 시간에 내가 죄를 지어도 교회에다 돈을 내고 면죄부를 받게 되면은 내가 지었던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서 교회는 그걸로 면죄부를 팔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교회 자체가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종교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실제로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개혁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거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문주의 중등학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라틴어 중심의 고대 문화를 학습을 하는 각 국가마다 프랑스의 리세, 독일의 김나지움, 영국의 그래머스쿨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과거에 이제 라틴어 중심의 고등교육기관,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이 있었다면은 모국어 중심, 우리가 실제로 쓰는 모국어 중심의 대중적인 초등학교가 또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신학 아니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대중교육에 대한 강조,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교육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강조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귀족들만 교육을 받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교회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국가가 이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자라는 책임이 부과하게 되면서 공교육 이념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 공교육의 지금 반대말 상대되는 개념 우리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공교육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교육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교육이라는 건 지금의 사교육이랑 과거의 사교육이 조금 다른데 지금의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사교육이잖아요. 이때의 사교육은 귀족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교육을 못 받는다는 개념이었어요. 여기에서의 공교육 이념이라는 거는 국가가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교육 이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근대교육 17세기 이후의 교육은 잠깐 쉬었다가 5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세요. 끝났어?